안녕하세요. 파킨스병 참 힘들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파킨스병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과거에는 파킨스병의 그 원인이 하나의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단일 원인을 보진 않고요.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파킨스병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스펙트럼이 더 광범위하게 됐죠. 그러니까 또 연구하는 것도 더 여러 분야에서 나누어서 연구를 하게 되고, 과거에는 어느 한 분야, 파킨슨병을 연구한다 이런 식에서 좁은 분야인데, 지금은 너무 와이드, 브로드하게 그 여러 이 요소들이 밝혀지면서 또 그 특정 분야만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간단히 우리 그 파킨스병을 말하자면은 그 핵심 그 병리학적인 그 특징은 이렇습니다. 우리 그 흑질 부위에 있는 그 도파민 생성 그 신경세포가 그 선택적으로 그 죽는 거예요. 사멸하는 것인데, 이 신경세포 내에 그 루이소체라는 그 비정상적인 그 단백질 응집체가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응집체를 분석을 해봤더니 대부분의 성분이 알파 시누클린이라는 그 단백질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연구들은 이 알파 시누클린의 그 이상 행동과 또 유전적 소인, 또 환경적 요인, 그리고 세포 내 기능 장애가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알파 시누클린이라는 것이 뭉쳐서 그 루이 소체가 되어서 신경세포가 죽는지에 대한 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은 연구를 다 자세하게는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는 힘들고요. 정리를 해서 제가 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그 핵심 그 병리학적인 요소인 알파 시누클린 단백질의 그 변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파킨스병 연구의 그 중심에는 이제는 항상 알파 시누클린이라는 그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서는 파킨스병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 기능은 원래 이 단백질은 이것을 알파 시누클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가 영상으로 올린 알파 시누클린에 대한 그 시누클린에 대한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그 시누클린에 대한 그 우리 몸속에서의 그 생리적 기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정상적인 기능은 뭐냐면 원래 이 단백질은 그 신경세포의 시냅스에서 그 신경 전달 물질 방출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신경세포에서 몸체에서 예를 들면 도파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도파민이 만들어졌으면 그게 시냅스 엑손을 타고 내려가서 시냅스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냅스 말단 부분에 오면 이제 분출을 하죠. 그럴 때 그 그 도파민이 이렇게 소포 이렇게 망 같은데 소포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도파민 자체가 그 세포막을 뚫고 밖으로 나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소포체가 있고 그런데 소포라는 그 작은 주머니 만두 같은 건데 만두 안에 속이 있죠. 그 속이 도파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세포막을 통과해서 나가면서 밖에 나서 터집니다. 그러면서 도파민이 그 시냅스 쪽으로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만두 만드는 그 피 있지 않습니까? 그 피에 그 이 알파 시누클린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다가. 그래서 요 도파민을 내보내는데 방출하는데 조절을 하고요. 또 도파민을 시냅스에 방출을 하고 그것을 다시 흡수해서 다시 안으로 가져 들여올 때도 역시 그렇게 소포로 쌉니다. 그래서 그 들여오는 거에서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그 세포에서는 신경세포 말고 세포에서는 또 세포 안에
구조적인 그 스트럭처를 만드는데 세포막을 형성한다든지 세포 안에 그 여러 가지 소기관들을 구조를 바로잡고 하는데 이 시누클린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리적 변화는 이 알파 시누클린이 아직까지는 그 원인을 잘 모르지만은 그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서 이 단백질의 3차원 구조가 변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핵에서 유전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 그 유전 정보를 읽어서 그게 나와서 단백질이 이제 그 라이보솜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길게 그 아미노산들이 쭉 펩타이드 연결해 갖고 쭉 붙어서 쭉 하나씩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아미노산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요. 특이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좋아하는 것, 또 물을 싫어하는 것, 그 다음에 극성이 있는 것, 또 비극성적인 것, 이런 것들을 쭉 연결이 되면 서로 또 그리고 세포 안은 물로 차여져 있죠. 그래서 물을 싫어하는 아미노산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물을 좋아하는 것은 바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서로 극성이 있는 것은 또 물에 끌리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그 땡기고 밀고 해서 그게 꼬이고 접히고 하는 이런 그 폴딩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긴 그 아미노산 연결 고리들이 함께 뭉쳐가지고 3차원적인 형상을 만드는 게 그게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은 3차원의 그 형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 단백질과 단백질이 반응을 할 때 3차원적인 모습으로 다 반응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열쇠와 자물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열쇠와 자물쇠가 일을 하는 데는 3차원적인 그 모양에 의해서 그게 열쇠가 자물쇠로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단백질의 그 3차원적인 모양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 단백질이 그 형상을 유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3차원적인 모습이 구조가 잘못돼서 그게 이제 미스폴딩 제대로 잘 그 모양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폐기를 해야 되죠. 그것을 폐기를 하면 또 세포 안에서 그것을 폐기를 해서 리사이클 쓸 수 있는 또 그런 데가 있어요.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또 이렇게 잘못 접힌 그 알파 시누클린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그걸 소화시키지 못하면 세포 안에 쌓이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게 응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병리적인 그 변화죠. 그래서 잘못 접힌 이 알파 시누클린이 뭉쳐서 루이소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형된 단백질은 서로 뭉쳐서 어떻게 돼요? 그 뭉친 것 자체는 독성이 없는데 처음에 이것이 이제 막대 모양으로 서로 붙고 그것이 엉키고 설켜서 할 때, 그 뭉쳐 나갈 때, 막대 모양으로 서로 뭉쳐 나갈 때 독성을 가집니다. 그 과정에서 독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큰 덩어리가 되면 일단 독성은 그렇게 크게 없다고 하는 것이 최근에 들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뭉쳐가지고 더 큰 섬유가 돼가지고 이제 막 뭉쳐서 루이소체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가설 중 하나는 이 변형된 알파 시누클린이 이 프리온이라는 거 아세요? 프리온은 뭐냐면 그 매드카우 디지즈 아시죠? 우리가 한번 광우병 때문에 온 나라가 한번 크게 몸살을 앓은 적이 있는데 이 예를 들면 이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덩어리인데 이건 바이러스도 아니고 박테리아도 아니에요. 근데 이 단백질 덩어리가 자기가 복제를 합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나쁜 단백질이 좋은 단백질에 가서 붙으면 이 좋은 단백질을 나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들을 다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단백질이 하는 역할은 우리 세포 내에서 기능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죽습니다. 그래서 광우병 같은 게 보면 뇌 안에서 그 신경세포들이 다 죽여서 그 리퀴파이, 액체화돼요. 그래서 물거치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을 그 프리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 알파 시누클린이 그 전파에 가는 과정이 꼭 프리온과 같이 알파 시누클린도 그 세포 안에서 전파해 나간다. 그래서 세포 안에서 그렇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신경세포 밖으로 나와서 또 다른 신경세포로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 가지고 그 브레인 스템, 그다음에 이제 그 미드 브레인, 그다음에 그 대뇌 피질로 쭉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 파킨슨병의 그 한 70%의 파킨슨병 환자들이 처음에 그 오는 것이 그 처음 그 이제 자율신경계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동신경 쪽, 그 다음에 감정을 컨트롤하는 쪽,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쪽으로 이제 망가지는 것이 어떻게 돼요? 콜티칼 에리아, 피질이니까 피질에서 관장하는 것들은 이성을 많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치매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치매까지 오면은 뭐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프리온 그 유사 전파를 해서 나간다는 그런 가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요즘 최근 들어서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알파 시누클린의 그 비정상적인 응집, 이런 것들에는 어떤 요소로 인해서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로 보는데, 크게 이제 그 유전적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 요인,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내 그 핵심 기능의 그 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유전적 요인은 뭐냐 하면, 그 전체 그 파킨슨병 환자의 5에서 한 7% 정도가 그 명확한 그 유전자 변이와 연관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헌팅턴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유전적 요인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파킨슨 병은 과거에는 유전적일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고, 특히 이제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한 5%가 되고, 또 나머지 어떤 그 유전적 변이와 연관이 된 거는 그 파킨슨병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오히려 그 세포 내 어떤 그 소기관들, 예를 들면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아니면 그 엔도플라스팅 그런 거, ER이라든지 어떤 그런 식의 영향이 생겨서 파킨슨병이 유도된다는 그렇게 보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로 보면 SNC의 유전자, 요거는 요 유전자는요, 그 알파 시누클린 그 단백질 자체에 대한 암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잘못돼 갖고 이 알파 시누클린 단백질이 아주 더 쉽게 응집을 하게 됩니다. 왜요? 이것이 암호화, 이 알파 시누클린 단백질에 대한 암호화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비정상적인 알파 시누클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쉽게 응집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그 알파 시누클린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것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단백질이 과도하게,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과도하게 생성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단백질이 그 세포 내에 단백질의 양 자체가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비정상적인 기능에 의해서 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SNCA 안에 그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비정상적인 알파 시누클린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또 세포에서는 또 요구가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자꾸 좀 만들려고 하죠. 근데 만들어서 제품이 배송된 걸 보니까 다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 집안에 보면 쓰레기가 막 많이 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쓰레기들이 온 집안에 꽉 차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 그 잡초가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락2 유전자. 이것은 루신 반복 키나제 2인데, 이 락2 유전자의 변이는 그 가족성 파킨슨병의 아주 가장 흔한 원인이 돼요. 그 특정 어떤 유태인 집단에서 요 유전자가 심해서 그 특히 이제 파킨슨병이 나타나는 그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는 세포 내 아주 다양한 활동을 조절하는 효소를 만드는데요. 변이가 생기면 이 효소의 활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염증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시냅스 기능 장애, 아니면 리소솜의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경병증이 있어요. 요즘 들면 우리가 이제 뉴로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신경 그 염증인데 신경염증에 의해서 또 파킨슨병이 생긴다.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세포 안에서 잘못된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방출이 되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뇌 안에 있는 그 면역 세포들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이 면역 세포들은 어떤 그 외부에서 적이 들어왔을 때 그 적을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있을 때 아니면 다 죽어갈 때 아니면 다른 어떤 단백질 덩어리 있을 때 그것을 또 청소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포에서 비정상적인 단백질들이 많이 뛰어나오고 또 세포가 죽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면역 세포가 과민해집니다. 그건 활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과학자들이 파킨슨병이라든지 아니면 퇴행성 뇌질환을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이상하게 그 에스트로사이트, 교세포 이런 것들이 너무 활성이 돼 있는 거예요. 면역 세포들이. 그래서 또 어떤 식의 가설이 나오냐면 면역 세포들이 너무 활성화된 그 신경염증에 의해서 파킨슨병이 생긴다. 또 이런 식의 그 가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 그냥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원인은 그 세포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락2 유전자에 의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BA 유전자라는 거 또 있습니다. 글루코셀프스 시다제라고 요거 있는데 GBA 유전자 변이는 그 파킨슨병 발병의 가장 강력한 그 유전적 위험 인자로 밝혀져 있어요. 요것이 GBA 유전자가. 그래서 요 유전자는 그 라이소솜이라는 그 세포 내 그 소기관에서 그 노폐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듭니다. 근데 이 효소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 그 리소솜이 알파 시누클린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게 돼요. 요것도 이제 독자적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게, 예를 들면 요 GBA의 유전자 변이가 돼서 그 라이솜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쓰레기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백질 덩어리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분해가 돼서 다시 그것을 리사이클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 요 라이솜이라는 요 기관에 이것들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 효소를 만드는 그 유전자, GBA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면요, 그 효소가 안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라이소솜의 그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그 알파 시누클린이라는 단백질이 잘못된 알파 시누클린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싹 제거를 해가지고 리사이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또 세포 내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 GBA 유전자가 변이가 없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SNCA 유전자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잘못된 알파 시누클린이 많이 만들어져도 정상적인 라이소솜은 그것을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그 비정상적인 알파 시누클린이 세포 내에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GBA 유전자라는 것이 잘못돼 갖고 라이소솜 안에서 그것을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못 만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뭐 비정상적인 그 시누클린이 또 쌓이게 되고 그것을 또 처리하는 기능마저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세포 내 알파 시누클린들이 꽉 차게 돼서 그것이 뭉쳐갖고 우리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루이 소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의 관계, 그 SNCA와 또 GBA 유전자가 두 개가 다 동시에 뭐 나빠지고 그런 것들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도 큰 문제라고 해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약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기 발병 관련과 특히 이제 젊어서 나이가 어려서 조기 발병과 이제 관련이 있는 그 유전자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파킹하고 핑크하고 DJ1들이에요. 그래서 요 파킹이나 핑크 DJ1 같은 요 유전자는 직접적인 그 어떤 세포의 이 기능을 잘못해가지고 그 파킨슨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요것은 특히 이제 40세 이전에 발병하는 그 파킨슨병들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요 미토콘드리아의 그 기능, 미토콘드리아의 그 기능하고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뒤에서 제가 그 첨가 강의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강의를 더 할 거거든요. 거기에서 좀 더 자세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포 내 기능 장애, 세포 내 기능 장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요즘 뭐 많이 주목받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제 첫째가 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과거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생물 시간에 미토콘드리아는 무엇을 하는 것으로 알았냐면 그냥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 파워 팩토리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광범위하게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포의 사멸에도 관여를 하고요. 또 세포의 그 증식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저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은 세포가 집이고 집입니다. 그래서 집이 있는데 집주인인데 방이 비어서 집을 하숙을 줬어요. 그래서 그 집 방에 하숙하는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뭘 하냐면 집세를 내죠. 그래서 그 집세를 내면 그 돈을 가지고 집주인은 그 집도 고치고 또 밥도 사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호 관계가 그 하숙생하고 집주인의 관계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하숙생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세포들을 보면 적혈구를 제외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한 개 이상에서 많게는 수천 개까지 그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하숙생들이 그 집이 있으면 하숙생들이 뭐 1000명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숙생의 파워가 세지죠. 그 하숙생들이 모여가지고 또 단체에 걸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또 우리 핵한테 이래라 저래라 소리도 지르고요. 또 우리 그 세포 내 핵이 또 미토콘드리아를 서로 조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그 미토콘드리아 그 자체의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이렇게 한 1400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간단한 건데 그것이 모계 쪽, 엄마 쪽으로만 그게 유전이 돼요. 하지만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 그 전자 이송 체계가 있는데 전자 이송 체계에 컴플렉스가 1, 2, 3, 4, 5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자 수송 체계 1, 2, 3, 4, 5 그 컴파운드를 만들 때 1번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전적으로 받지만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몸 안에 있는 그 유전자의 영향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은 다 비슷해 서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하고 우리 체 유전자하고 서로 영향을 줘서 서로 복합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쪽으로 다 미토콘드리아를 받았지만은 그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할 때는 간접적으로 아빠 쪽의 그 영향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의 그 기능들이 많이 그 알려져 있고 또 미토콘드리아 병이라는 것도 있어요. 과거에는 몰랐는데 그런 아주 그 희귀한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의 그 세포는 그 한마디로 하면 에너지 공장인데 특히 이제 흑질이 그 도파민 신경세포는 아주 그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해요. 특히 이제 도파민 신경세포는 다른 신경세포보다 더 많은 그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죠.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에너지 ATP 생산이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 적게 돼서 그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유해한 우리가 많이 하는 그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해서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전은 그 마이토파즈라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오래되고 예를 들면 이제 기능이 떨어지고 망가지고 하면 그것을 소멸시켜버리는 그 과정을 마이토파즈라는데 그 미토파즈가 안 되는 거예요. 기전은. 그래서 망가진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아까 얘기했던 유전자 중에 핑크1하고 파킨 유전자가 관여하게 됩니다. 이 미토파즈라는 시스템에. 그런데 핑크1하고 파킨이라는 그 유전자가 잘못되면 이 잘못된 이제 기능이 다 떨어졌거나 아니면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제거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몸 안에 그 세포 안에 머물게 되고 이렇게 망가진 그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활성산소가 또 대량으로 많이 나오게 돼서 결국 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소기관은 어떻게 하냐면 그 라이소솜 기능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이소솜 기능장에는 라이소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세포 내의 큰 기관들 예를 들면 뭐 그 UPS 기관은 작은 단백질 덩어리를 분해하는 거고 라이소솜은 좀 큰 것들 덩어리가 큰 것들을 라이소솜이 안에 집어 삼켜서 우리가 그 포식 대식 세포가 이렇게 박테리아를 먹어듯이 이렇게 안으로 구체 안으로 잡아들입니다. 그럼 그 안에 라이소솜 안에 소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화 요소들이 그 단백질을 분해를 시켜서 이제 단백질 덩어리가 이제 아미노산으로 쭉 연결되는데 그것을 다 잘게 부셔서 그 아미노산을 다시 리사이클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 센터 아니면 또 소각적인 이 라이소솜이 제대로 정상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정상적인 알파 시누클린을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언급된 그 GBA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GBA 유전자 변이로 해서 그 안에 그 라이소솜 안에서 그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 효소를 못 만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제대로 비정상적인 알파 시누클린을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세포 안에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축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엉키는 과정 그러면서 루이 소체가 되는 그 과정에 독성이 발휘돼 가지고 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라든지 라이소솜 기능 장애를 인해 가지고 우리 면역 시스템을 과도하게 흥분시킬 수가 있어요. 뇌 안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경세포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 이 신경염증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 또 신경염증하고 또 활성산소하고도 또 연관성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파킨슨병을 뭐 신경염증성 파킨슨병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론은 그 뇌의 그 면역세포인 그 마이크로글리아라가 있습니다. 미세 악교세포라고 하죠. 글리아세가 이제 악교세포고, 그래서 마이크로글리아 세포가 있는데 이게 그 비정상적인 알파 시누클린의 그 축적하고 아니면 그 죽어가는 신경세포에 반응해서 과활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은 신경세포의 염증이 먼저 나타난 게 아니고 제 생각은 일단 세포 내에서 미토콘드리아하고 아니면 라이소솜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죽어간다든지 아니면 그 세포가 파괴되면서 거기서 나온 그 알파 시누클린 덩어리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마이크로글리아 세포가 흥분이 되는 거죠. 너무 과하게 흥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염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정상적인 때는 방어 기전으로 이제 작용을 하지만 이 반응이 아주 만성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미세 악교 세포가 오히려 염증성 물질을 이제 과도하게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처음에는 이제 화가 났어요. 미세 악교 세포가 이제 화가 났습니다. 너무 일거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흥분이 되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미세 악교 세포가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마구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더 많이 우리 그 뇌에서 신경세포들을
죽여버리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환경적 요인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특히 이제 살충제라든지 제초제, 그 다음에 MPTP, 기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살충제나 제초제부터 한번 볼까요? 요 살충제 및 제초제는 뒤에 또 그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파킨슨병이 원인이 된다는 이 살충제와 제초제는 우리 세포 안에 어디에 가서 작용을 해서 세포 기능을 마비시키냐 하면은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방해를 해갖고 세포 기능을 마비를 시켜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빼고는 그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어떤 그 큰 그 살충제하고 제초가 있는데 로테돈이라는 것이 있고 파로카트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유럽이나 한국에서는 이제 금지된 거가 있지만 아직도 미국에서는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저기 네바다라든지 중부 옥수수 콘이 많은 지방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 이제 파킨슨병이 많이 발병하는 그 띠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상하게 그 발병률이 다른 데보다 한 53%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특정 살충제 로테논하고 파로카트에 그 노출이 돼서 이렇게 파킨슨병이 생겼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벌써 한 15년 정도 됐죠. 그게 된 지가.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물질은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에 그 전자 수송체가 있어요.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 복합체가 컴플렉스 1, 2, 3, 4, 5가 있는데 특히 요 살충제하고 제초제는 미토콘드리아의 복합체 기능 그 컴플렉스 1에 가서 직접적으로 억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포도당을 먹게 되면 마지막으로 쭉 내려와서 TCA 사이클로 들어가고 그것이 이제 그 컴플렉스 1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차단이 되면 포도당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원이 차단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ATP를 못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미토콘드리아 제가 뒤에 브로그로 따로 설명을 할 겁니다.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MPTP는 요거는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한민국은 말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에 미국의 1980년대 그 마약 계통에 미국에서 그 마약을 팔 때요. 그 중간업자들이 코카인을 사옵니다. 사와가지고 그 로컬에 분배를 할 때 자기네들 마음대로 좋다는 건 다 섞어요. 그 코카인에다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게 그 펜타닐도 코카인에 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을 약을 만들 때 제약회사 약을 만들 때는 동물 실험도 하고 독성 테스트하고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섞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팔고 나니까 나중에 걔 죽었어. 그 코카인하고 이런 말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피드백 해가지고 좀 덜 넣고 이러다가 그 1980년대 그 MPTP라는 독성 물질을 같이 섞었는데 요 MPTP라는 물질이 이제 그 특히 도파민의 신경세포만 아주 선택적으로 파괴를 하는데 요것도 요 물질 역시 그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그 복합적 완을 억제를 합니다. 이것도 결국 미토콘드리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금속이 있죠. 기타 이제 중금속 보면 망간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용매 그 요인도 거기에 이제 노출이 되면 위험할 수 있고 또 이제 보호 요인은 반대로 요건 아주 재미난 겁니다. 반대로 흡연과 또 이제 그 카페인 섭취는 파킨슨 발병 위험을 낮춘다고 보고 있는데 카페인은 좀 그런 게요.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잠들은 좀 자는데 잠이 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푹 숙면을 못 하시고 오래 주무시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커피들은 열심히 드세요. 이제 뭐 집에 있다 보니까 커피를 드시고 하시나 본데 커피를 여기에 보면 이제 카페인 섭취를 하면 파킨슨병의 발병이 낮춰진다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벌써
파킨슨병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파킨슨병을 가진 환자분들한테 카페인을 드지 마시라고 합니다. 차도 그렇고, 홍차도 그렇고, 녹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흡연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니코틴이, 우리 그 신경세포 어떤 보호 역할을 한다.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물질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것도 좀 결과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분명 흡연하고 어떤 연관관계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세하게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신 들어서 이제 한 10년 됐죠? gut brain ethics라 갖고 장뇌측 이론. 이 장뇌측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우리 선조들이 벌써 수천 년, 뭐 3,000년, 4,000년부터 이런 한의학을 보면은 한의학에서는 벌써 수천 년 전에 이런 이런 상호 관계, 뇌와 어떤 연관의 관계, 뭐 이제 피부와 뭐 어떤 장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아주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요즘 서양 의학은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장뇌측 이론, gut brain ethics인데 가장 유명한 가설이 브룩 가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병리학자신데 하이쿠 브락이라고 했고 루이 소체가 뇌의 특정 부위에서 시작해서 아주 예측 가능한 경로, 예측 가능한 경로가 이제 미주신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와서 브레인 스템을 거쳐갖고 이제 흑질, 그 다음에 대뇌로 퍼져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서부터 오는 게 엔트릭 시스템에서 올라와서 메듈라, 그다음에 브레인 스템이죠. 메듈라 오블랭게테 여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왔고 브레인 스템을 거쳐서 이제 흑질이 이 부분에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베이스 갱글리하고 이제 여기가 변형계고 그다음에 쭉 퍼져서 니오콜텍스. 여기 앞에 이제 전뇌인데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전체가 되면 인지 능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파에 퍼져 나가는 거를 브룩 가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이론 그래도 제법 됐습니다. 그 이론이 되고 원숭이 같은 실험을 해서 쥐 실험 같은 걸 해가지고 알파 시누클린이 미주신경을 타고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그 미주신경을 잘라버리고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 위에서 그 알파 시누클린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파 경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어떤 식이냐면 이제 브룩 가설 말고 또 이제 브룩 가설은 보통 파킨슨병의 한 70%를 이제 설명을 하고요. 나머지 30%는 이제 후각. 그래서 이제 그 후각 신경을 타고 들어왔는데 후각 신경을 타고 들어오면 후각 신경이 이쪽으로 이렇게 직접 들어와요. 그래서 후각 신경은 먼저 피즈 여기부터 작용을 하죠.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강의한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 때문에 장에 있는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알파 시누클린을 형성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좋은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것들이 주요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원인의 요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요소들에 대한 메커니즘들은 어느 정도 많이 파악이 됐고요. 하지만 이것들을 워낙 파킨슨병은 오랜 시간에 형성이 돼요. 뭐 증상이 진단이 되기 전 벌써 20년, 30년부터 벌써 증상이 시작이 시작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특히 이제 변비 같은 거 거의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들은 어렸을 때부터도 변비에 아주 병적인 변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할 때 좀 변비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변비라는 것은 이제 그 장의 운동에 의해서 기능성 변비인 것 같은데요. 장의 그 연동 운동을 하는데 그 연동 운동을 컨트롤하는 것이 자율신경이에요. 그래서 자율신경의 핵심이 브레인스템에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템이 먼저 잘못되고 자율신경계통에 먼저 잘못돼서 장 연동 운동이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인하면서 음식이 오랫동안 장에 머물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독소로 인해서 또 알파 시누클린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미주신경을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닌가. 알파 시누클린이 올라가서 자율신경계를 망가뜨린 것이 아니고 자율신경계가 먼저 망가져서 장의 그 연동 운동이 나빠져서 변비가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알파 시누클린, 레티큘럼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상이 돼도 숙면하는데 또 렘 슬립에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율신경 쪽, 브레인스텝 쪽에 어떤 다른 문제가 생겨서 그 원인으로 해서 장에서 알파 시누클린이 형성이 돼서 그것이 다시 미주신경을 타고 뇌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이제 그러면 여러 가설들이 많은데 제 의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내 그 소기관들의 기능적 이상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고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까지 파킨슨병에 대한 원인이 뭔가 대한 거. 그 다음에 제가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그 부록 추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토콘드리아가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퇴행성 뇌질환, 특히 이제 그 파킨슨병에 있어서도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안에 있는 그 기관이라는 건 다 알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염색을 잘 했더니 아주 이렇게 생겼고 요 기관들은 ER입니다. ER이죠. 그래가지고 요게 점등 같은 게 붙은 게 리보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 안에 보면 내막하고 외막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막들이 많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고요. 미토콘드리아가 다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구형인 것도 있고 무처럼 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세포 모형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비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예요.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 이 크리스타가 다 망가졌죠. 그래서 이 크리스타에 그 그 이송 체인들이 다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망가지게 되면 ATP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거는 파킨슨병을 가진 환자분의 거의 99%가 나중에 세포를 확인해서 미토콘드리아를 보면 이렇게 다 미토콘드리아를 보면 이렇게 다 망가져 있어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다 망가진 또 다른 병이 하나 있습니다. 암세포도 보면은 암세포에 보면 미토콘드리아가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서 암세포는 그럼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갖다 쓰냐. 암세포가 분열을 많이 하니까 에너지를 많이 갖다 씁니다. 정상 세포보다. 그래서 암에 걸리면 마르죠.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우리 세포 안에는 그 두 가지 그 에너지 생성 코스가 있어요. 하나는 미토콘드리아들이라서 하는 그 호흡 과정이라고 그러죠.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들어가지고 TCA 사이클 해가지고 그 ATP를 만드는 거. 느리지만은 아주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ATP가 34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에 ATP가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암세포들이 좋아하는 또 그 에너지를 쓰는 게 왜 그러냐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서 저기서 ATP를 못 만드는데 ATP는 필요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fermentation 숙성 fermentation을 뭐라고 하죠? 그 fermentation이라고 그냥 할게요. 숙성 과정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포도당이 들어가가지고 피브리산을 되면 포도당은 6개 당이 카본이 6개인데 피브리산은 3개씩 2개가 나옵니다. 그 해당 과정에서 ATP 2개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것을 전자를 받아들이는 게 NAD고 그래서 나중에 라틱 젖산이 형성이 됩니다. 그 세포 내.
그런데 ATP가 2개 나오지만 이거를 다른 게 뭐냐면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TCA 사이클 한 번 돌아가지고 34개의 ATP가 나오는 동안에 그 숙성 과정, 그 fermentation 과정으로 2개의 ATP가 나오는데 스피드가 100배나 빠릅니다. 그래서 TCA 사이클 한 번 도는데 34개지만 숙성 과정 fermentation을 하면은 20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효율은 낮죠. 효율은 나오는데 ATP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글루코스 포도당이 엄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게 돼 있어요. 왜? 세포 안에서 그만큼 회전을 빨리 시키니까. 그래서 암세포들을 보면 산성이라고 합니다. 왜? 그 안에 젖산, 라틱 액시드가 많이 축적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또 해서 이제 암세포들이 ATP를 갖다 써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미토콘드리아가 다 망가졌죠. 암세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부터는 이제 보충 강의예요. 보충 학습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는 그 주요 환경 물질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살충제, 제초제, 중금속, 그다음에 산업용 화학 물질, 또 용매, 그다음에 대기 오염 물질, 초미세먼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그 로테논 같은 거는 요거는 이제 유기농 그 살충제로도 쓰이지만 요것이 아까 어떻게 돼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면 세포 내에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전자 전달계 중에 복합체가 5개인데 첫째 복합체의 그 기능을 억제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파로카트라는 것이 있어요. 아주 이건 맹독성 제초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2011년부터 이제 사용 금지가 되었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금지가 되었고, 그래서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 2011년도니까 그렇게 먼 과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50, 60 이런 분들은 과거에 시골에 사셨으면 이 제초제 한 번 정도는 노출이 됐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은 세포 내에서 그 산화와 환원 반응을 반복하게 해서 막대한 양의 그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토콘드리아도 그 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막을 파괴시켜요. 이것이. 그래서 아까 로테논 같은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 안에 그 ATP를 만드는 전자전달계 복합체 1번을 그 억제를 시키는데 이 파로카트 같은 경우는 그 미토콘드리아의 그 이 막을 직접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파로카트 때문에 아주 많은 파킨슨병 환자가 생긴 거고 연구도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기적 살충제, 이게 인 계통이죠. 올가노 포스페이트 살충제인데 특히 이제 농업 및 가정용 살충제에 아주 많이 쓰이고 있고 특히 바퀴벌레 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퀴벌레 약 집에서 안 뿌려보신 분 있나? 다 한 번씩 뿌려봤을 텐데. 그래서 요것도 그 세포 안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거기에 전자전달계 복합체가 5개가 있다 그랬죠? 거기서 1번하고 2번하고 4번 그 전자전달계 그 복합체를 방해하고 그 다음에 그 세포 내 그 칼슘 항상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포 안에 그 칼슘을 보관하는 데가 ER하고요. 미토콘드리아 안에요. 근데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서 어떻게 돼요? 미토콘드리아가 보관하겠던 칼슘들이 세포 내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세포가 죽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살충제도 있고요. 이게 요거 아주 지금도 이것을 가지고 바퀴벌레 약을 만들 거예요. 아직도. 그 다음에 이제 중금속에 이제 수은 같은 거. 수은은 뭐 이제 우리가 고기 같은 거 회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큰 고기들은 다 수은이 많습니다. 아주 높아요. 벌써 30년 전에 일주일에 그 살몬을 3번 이상 먹게 되면
임신을 하기 힘들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산 확률이 높고, 그 정도로 그 대형 어류에는 수은의 함량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납 같은 거, 납은 아주 그 오래 알려진 그 중추 신경 그 독소로 알려져 있죠. 페인트라든지 요즘은 이제 납이 들어간 페인트 같은 건 쓰지 않아요, 실내용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어느 계통에 방해가 되냐면 미토콘드리아 그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내에서 칼슘을 저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억제를 해요. 그래서 칼슘의 그 항상성이 깨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신경세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소. 비소는 무기비소가 있고 유기비소가 있는데, 이 비소가, 특히 이제 지하수라든지 농약에서부터 많이 나온 거죠. 그죠? 또, 그리고 또 농약이 아니더라도 땅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비소가. 그리고 또 한약재에 비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약재 안에 그 비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들을 드실 때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세척을 해야지 한약재에 있는 그 비소를 다 떨궈낼 수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한약을 드신다 그러면 집에서 요즘 같은 보약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 세척을 하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비소, 특히 비소는 특히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ATP 생성을 중단시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소에 중독되면 힘이 없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 다음에 피부가 차고 그렇습니다. 매사에 어떤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주 그 양기가 부족한 것 같죠. 우리 한약에서 보면 보양한다는 약이 있잖아요. 보양. 저는 보약이 다 하나인지 알았는데 보약 안에는 보기약도 있고 보양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약이 있는데 특히 보양약이 아니고 보기에 쓰는 약이 특히 미토콘드리아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 보기에 좋은 약의 대표적인 게 제가 여기 적은 게 있는데 인삼하고 황기라는 게 그 보기약의 대표적인 거고, 정말로다가 중국에서 나온 연구 논문들을 보면 황기하고 인삼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크로닉 코로나 바이러스 그 신드롬이었고, 그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감염이 됐는데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고 계속 그 증상이 조금 남아 있는 분들이 그 인삼하고 황기를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런 논문을 제가 중국 논문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용 화합물질, 용매도 있고요. 이 TC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거죠. 지금은 이제 안 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어떨지 모르겠는 드라이 클리닝 그 용제, 아주 강한 용제였죠. 굉장히 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급하는데 문제가 많았고, 특히 이제 금속 세척제로 널리 쓰였고요. 이것이 이제 토양 오염행 중에 하나예요. 과거에는 이것을 드라이 클리닝하고 그러시면 쓰시고 나서 뒤에 가서 흙에다 그냥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땅 속으로 들어가고 그 수질을 손상시켜요. 그래서 이것은 TCA는 파킨슨병의 아주 그 주범이라는 것이 아주 논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복합제 2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그 막 전이를 손상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벤젠은 우리 그 실생활에 여러 군데 벤젠이 많습니다. 벤젠이 아주 유용한 그 유기화학 물질, 벤젠 고리가 여러 가지를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기화학에서 벤젠 없이는 유기화학을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벤젠하고 자일렌, 그래서 뭐 페인트라든지 주유소, 접착제, 뭐 모든 것에 다 이게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것은 특히 이제 미토콘드리아 그 DNA 유전자는 우리 그 세포 내 유전자는 핵막이라는 데 보호가 되는데요. 그 미토콘드리아의 그 유전자는 그냥 미토콘드리아 안에 떠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게 그 외부 환경 물질이 들어오면 쉽게 손상이 돼요. 그래서 손상이 되면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오염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자가 매우 작은 그 혈관을 타고 뇌를 포함해서 전신으로 퍼져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나온 그 미세 플라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미세 플라스틱하고 미토콘드리아 관계에 대한 것은 없어요. 다행히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생활 주변의 그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는 그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유발시키는 그 화학 물질들이 있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그다음에 이제 비스페놀 같은 거, BPA. 그 이제 일부 환경 그 오염 물질이었죠. 일부 플라스틱 용기, 폴리카보네이트라든지 통조림 캔 그 내부 코팅제, 아니면 영수증 그 가멸지 같은 거. 뭐 영수증 그 뭐 가멸기 같은 게 옛날에는 뭐 특히 남성 호르몬을 감소시킨다 그랬고 지금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미토콘드리아의 그 에너지 생성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낮아지면 활성산소가 증가를 해요. 세포 내에서.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그 분열 또 융합 그러한 그 메커니즘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 미토콘드리아가 항상 자기 모양만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세포의 그 에너지 수요에 따라서 이것들이 분열을 하고 융합을 뭉쳤다 떨어졌다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역학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비스페놀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이제 푸텔레이트. 아주 이것도 유명한 환경 오염 물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PVC 그 플라스틱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부드럽게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 그 삼성 스마트워치 보면 삼성하고 같이 나오는 고무로 된 그 시계줄이 있어요. 그 시계줄이 아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데 거기에도 이런 물질들이 들어간다는 말이 지난번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몸에 안 좋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저는 그냥 삼성 스마트워치인데 그거를 그냥 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가소제죠. 향수라든지 화장품, 장난감, 특히 아이들 장난감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고 특히 아이들이 그 자폐증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연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미토콘드리아의 지방산 대사 과정을 방해를 합니다. 지방산 대사에서 나와서 그 물질이 그 미토콘드리아에 보면 ATP를 만들 때 전자 복합제 그 체인이 있다고 했는데 복합제가 1, 2, 3, 4, 5가 있는데 1번은 주로 포도당이 분해되고 난 것들을 받아서 이제 ATP를 나오고 그 다음에 컴플렉스 두 번째 것이 지방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마지막 것을 봐서 ATP를 만드는 데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 특히 요 이제 푸텔레이트는 지방산 대사 과정의 를 통해서 나오는 그 ATP 과정을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손상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불화 화합물, 불화수소는 위험한 건데 이제 코팅 프라이팬 같은 거라든지 테프론, 유명하죠 테프론. 그 다음에 이제 방수 의료 같은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 포장재, 소방용 거품. 소방용 거품이 그렇게 뿜어 나오면 옛날에 그 미국 배에서 아마 그 항공모함이었을 거예요. 그 선방용 소방 시스템 한번 잘못 오작동을 해서 그게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미군 해군들이 그 거품을 뒤집어 썼는데 그 이후에 후유증들이 굉장히 안 좋은 후유증들이 많이 나타나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서 이제 이런 물질들은 아주 영원한 화학 물질이라고 분해가 되지를 않아요. 잘.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 미토콘드리아의 그 막 전이를 손상시켜서 에너지 대사를 교란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이제 브로마 난연제 같은 거, 난연제.
오래된 소파라든지 매트리스, 전자제품 케이스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우리 미토콘드리아의 칼슘 조절 능력을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담배, 여기죠. 담배 안에는 우리가 쉽게 아는 카드뮴이라든지 벤젠, 비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폐 기능도 악화시켜서 문제가 되는데 또 망가진 폐에서 또 적게 산소를 받았는데 그나마 미토콘드리아까지 망가뜨리니까 호흡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담배는 금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술을 많이 드시는 거, 과도한 알코올. 그래서 이제 알코올 그 분해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가 미토콘드리아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세트알데히드 이런 과도한 알코올은 또 지방간을 유발할 그 지방으로 생기는 그 지방간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간에서 그 미토콘드리아의 그 지방산 대사가 떨어지고 마비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는 이 세포 안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다시 생성이 되는지 그 기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요. 일단 그 미토파지라는 경로가 있어요. 핑크완 파킨 경로라고 하는데 이제 손상 감지 단계에 들어갑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면요, 그 막 전이가 무너져요.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내부막이 있고 외부막이 있는데 건강할 때는 그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가서 그 분해가 되던 핑크한 단백질이요. 건강할 때는 그 미토콘드리아 그 내부에 들어가서 분해가 되던 이 핑크한 단백질이 이 막 전이가 무너지자마자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외부막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축적이 되면 외부막의 핑크화는 그 세포질 안에 있던 파킨이라는 단백질을 불러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 파킨은 이 손상된 미토콘드리아에 유비퀴딘이라는 그 폐기물 스티커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를 본 이 세포 안의 청소기인 자가포식 소체가 다가와서 이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통째로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각장애 라이소솜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라이소솜은 그 이제 다 망가진 미토콘드리아를 잡아서 먹고 여기서 분해해서 나오는 아미노산하고 지방산들은 이제 분해해서 재활용하는데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의 그 생합성. 만약에 이제 세포가 에너지가 더 필요하거나 또 아니면 정상 상태에서 이제 기존의 그 미토콘드리아가 낡았을 때는 그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그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총 관리하는 그 마스터 조절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PGC1 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GC1 알파가 활성이 되면요, 이것이 활성이 되면 뭐 NLF1, NLF2 아니면 TFAM 같은 그 하위 그 인자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필요한 만큼의 그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원료들을 만들어냅니다. 단백질이라든지 뭐 미토콘드리아 DNA를 복제를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 부품들을 만들게 시켜가지고 미토콘드리아를 생성하게 되죠. 그래서 정상적일 경우에는 이렇게 미토파지하고 또 미토파지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분해가 되고 재활용을 하고 또 필요하면 에너지가 더 필요하면 생합성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균형이 되고 잘 돌아가야 되게 돼요. 이제 건강한 세포들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저기에 어떤 하나 핑크에 문제가 있다든지 파킨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 유전 인자에 문제가 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ATP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포 전체 내의 그 생리 기능이 저하된다든지 아니면 기능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진 것들이 많아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미토콘드리아를 그 시스템을 회복시킬 수 있냐?
어느 정도 회복은 시킬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다든지 아니면 식이요법이라든지 영양,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위해서 또 미토콘드리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열심히 하시면 정말로다가 정상치 정도의 그 미토콘드리아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또 이제 생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또 좋은 효과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운동이죠. 특히 이제 그 우리 파킨슨 고강도 운동 특히 중요하고 유산소 운동도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세포 안에서 에너지가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 AMPK라는 것이 이제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 활성화된 신호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마스터 조절자 PGC1 알파를 이 마스터 조절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운동이 그나마 가장 강력한 자극제죠. 운동을 고강도를 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인간 포유류고 또 이제 우리가 또 동물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물을 잡아먹으려면 우리 특히 인간이 그 사자나 호랑이하고 다른 것은 지구력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끈질기게 집단을 이루어서 계속 동물을 추적해 갈 수 있답니다.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사자나 호랑이는 이렇게 오랫동안 그 추적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 그래서 이제 결국 동물을 우리가 원하는 사냥하고 싶은 동물을 발견하고 2시간, 3시간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적당한 장소에서 이제 잡을 수 있다 해서 여러 명이 모여서 마지막 그 싸움을 하죠. 그래갖고 격전을 벌여갖고 결국 그 짐승을 잡습니다. 이럴 때 어때요? 아주 고강도의 그 근육을 사용을 해요. 그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요. 힘도 많이 쓰고. 이럴 때 ATP가 정신적으로 또 근육적으로 모두 다 ATP를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음과 생과 사가 걸려있는 정말 사나운 동물들하고 죽기 아니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정신력이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정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집중을 했을 때 우리 근육이 일사불란하게 우리 두뇌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빠르게. 그러니까 정말 아주 가장 많은 ATP 에너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기전 운동만이 이러한 세포 내의 그 미토콘드리아의 요구를 더 만들라 할 수 있는 것을 자극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극이 어떻게 돼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AMPK라는 것이 활성이 되고 이것은 PGC1 알파를 활성화하는데 아주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그래서 고강도 운동이 중요한 건데 고강도 운동은 또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면 우리 몸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그리고 또 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산소 운동 같은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이제 스트레스는 뭐냐면 우리가 언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못 먹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굶을 때. 왜 그러냐면 굶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보다도 더 큰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우리는 죽음 앞에 다가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스트레스인데 우리가 이것을 속일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을. 그것이 이제 간헐적 단식입니다. 칼로리 리스트릭션도 있고요. 어느 분들 요즘 간헐적 단식해갖고 살 뺀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왜 살이 안 빠져요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칼로리 섭취가 많습니다. 하루에 한 끼 된다고 하시고 정말 많이 드세요. 그러면 안 빠지죠, 살이. 그래서 이제 간헐식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48시간, 36시간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단식을 추천을 하지 않아요. 단식하지 마세요. 간헐적 단식도 하고 싶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간헐적 정도 계속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근육 계속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그 몸을 많이 안 움직이고 또 위장 관계도 그렇게 정상인보다 좋지 않고 그래서 먹는 것도 제대로 잘 못 드시잖아요. 그 레버 그 노화 때문에 그 단백질 섭취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초기 일기이기 때는 먹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데 병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잘 삼키지도 못하고 소화도 안 되고 하니까 영양 섭취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일기이기 때 자꾸 간헐적 단식들을 해서 근육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아주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헐적 단식을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이 있다고만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 그 아까 얘기했던 미토파지아를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포 내에 있는 그 망가진 미토콘드리아를 빨리빨리 제거하고 또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만들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양 및 식이요법, 뭐 황산화제 공급 같은 거, 예를 들면 황산화제 많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음식도 있고요. 블루베리, 뭐 다크초콜릿, 강황, 커큐민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인삼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황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그 활성산소에 손상되는 것을 예방한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아까 전자 체인이 있다 그랬죠. 그 전자 체인 중간에 복합체 1번, 2번, 3번 그 사이에 코엔자임 Q10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코엔자임 Q10은 전자를 받아서 D로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 복합체에서 받아서 D 복합체로 넘기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코엔자임 Q가 그 전자 전달기 핵심 구성 요소, 이것만이 꼭 구성 요소는 아니에요. 거기 아까 얘기했던 1, 2, 3, 4, 5번까지 있고 그 사이토크롬 C라는 것도 있고 또 코엔자임 Q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코엔자임 Q라는 것이 그것을 복용하면 미토콘드리아로 세포 내에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고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 ATP를 만드는 전자 체인이 있는데 일렉트릭 체인인데 그 거기에서 3번과 4번 사이에 코엔자임 Q가 들어가요. 그 사이에. 그래서 세포 미토콘드리아하고 세포막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L-카르니틴. 이것은 이제 그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운반해서 그 에너지로 태우는 근데 아주 필수적인 그런 그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알카르니틴, L-카르니틴하고 카르니틴하고 이렇게 사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알파 리포엑시드, 알파 리포산, 그 미토콘드리아 대사 과정의 중요 효소이고 항산화 기능도 한답니다. 이것도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엔자임 Q10, 뭐 L-카르니틴, 알파 리포산, 그다음에 비타민 B 복합제 같은 거, 비타민 B는 뭐 1, 3, 뭐 6, 뭐 에너지 대사 아주 필수 코엔자임이라고 합니다. 그 조효소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미토콘드리아를 생성하는 그 마스터 조절자 PGC1 알파의 활성 물질은 그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해갖고 그 포도 껍질, 포도주 안에 많다 그러죠. 또 요거 레스베라트롤을 또 팔아요. 이것을 가루로 해서 팝니다. 이게 이제 포도 껍질이나 땅콩 등에 있고요. 근데 땅콩은 알러지가 계신 분들이 많고 또 땅콩에는 그 렉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화하는데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포도 껍질을 이제 더 저는 권장을 하는데 포도 드실 때 포도 껍질도 다 드시는 분이 있는데 포도 껍질에 또 농약이 이렇게 많답니다. 그러니까는 포도 껍질을 이렇게 또 씹어서 드시는 분이 있는데 포도 세척을 잘 하시고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PGC1 알파를 더 활성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수면은요, 뭐 수면이 잠을 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수면이 보면 사이클이 있어요. 보통 2시간 사이클인데, 렘 사이클이 있고 딥 슬립 있잖아요. 그래서 딥 슬립, 그 라이트 슬립, 그 다음에 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깊은 수면, 깊은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연세가 50에서 60은 하루 1시간 이상 정도는 돼요. 딥 슬립이. 깊은 수면이. 그래서 나는 그러면 깊은 수면을 얼만큼 취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려면요. 그 삼성 스마트워치 있지 않습니까? 삼성 스마트워치를 차고 주무셔야 돼요. 그렇게 주무시게 되면 다 나옵니다. 그 이제 슬립 사이클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 렘 슬립은 얼마였고, 그 다음에 내가 자는 동안에 얼마큼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딥 슬립은 얼마인가를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시고 카페인을 한번 끊어 보시고, 제가 얘기했듯이 카페인을 끊으면 보통 3일, 4일 이상이 지나야 효과가 나온다 그랬어요. 보통 한 일주일도 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이가 드시면 신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카페인의 배출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도 한 4일 정도 지나면 수면 차이, 딥슬립에 대한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눈으로. 커피를 마실 때 내가 깊은 수면을 얼마큼 하나. 그래서 이 깊은 수면 하는 동안에 뇌 안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잔다고 해서 다 배출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깊은 수면에 빠지셔야만 그 뇌 안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행성 뇌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깊은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원인들,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각 하나 아주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깊게 연구를 하고 있고 특정 부분들, 특히 이제 아까 조금 얼마 전에 강의한 그 세포내 기능 이상 그 안에서 그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연구도 아주 범위가 아주 과거에는 조금이었는데 지금은 미토콘드리아도 또 여러 가지로 나눠서 연구를 합니다. 유전자, 아니면 효소, 아니면 또 미토콘드리아 막, TCA 사이클, 전자 체계, 또 미토콘드리아의 그 핵과 또 핵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라이소솜. 그래서 연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세분화되고 더 깊게 되고, 하지만 그 모든 연구가 지금까지 2025년 나온 그 연구들의 대부분이 제가 오늘 강의한 범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거의 한 95%가 다 들어가고요. 나머지의 강의하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안 했지만 오늘 제가 강의한 그 안에 거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지 된다고들 보는 그 요인들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어떤 데서 일을 했는데 주로 야간 작업을 하고 거기에서 페인트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공장이었다. 내가 그런 데서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파킨슨병에 걸렸다. 그렇게 보면 이제 숙면도 못했죠. 수면도 이제 밤에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페인트 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환경 물질들이 분명히 그 미토콘드리아 방해됐다든지 세포 내에 영향을 줘서 분명히 그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은 파킨슨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약간의 그 유전적인 요소 다 이제 합쳐져서 좀 경향이 더 높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것들이 원인이 있나, 그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총 정리해서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제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